미국 현지 맥도날드 바로 옆에 한국 햄버거 가게가 들어서자 미국인들이 3시간씩 줄을 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귀네스 펠트로의 한식 요리 영상 430만 뷰, 할리우드가 완전히 미쳐버린 이유는 6개월간의 취재 끝에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그릇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푸드 섹션을 담당하는 기자죠. 10년째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음식 트렌드들을 봐왔습니다. 아보카도 토스트부터 치킨 앤 와플까지 수많은 것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처음 편집장 존이 제게 한식 열풍에 대한 기사를 쓰라고 했을 때도 별로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국적인 음식 트렌드겠거니 했죠. 사라, 귀네스 펠트로가 한식 요리하는 영상 봤어? 존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어요. 벌써 430만 뷰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저는 화면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색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펠트로가 편안한 모습으로 요리하고 있었어요. 다진 마늘과 간장, 참기름을 섞더니 고추장까지 넣고 맛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소고기를 양념에 재워 굽고 마지막에는 손으로 김치를 덥석 집어 아보카도 위에 올리더군요. 그냥 셀럽이 이색적인 요리에서 화제가 된 거 아닌가요? 이런 건 몇 주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텐데요. 하지만 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사라, 이건 다른 트렌드와 달라. 펠트로만 그런 게 아니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비빔밥을 좋아한다고 했고 엠마 스톤은 한국 치킨에 푹 빠졌다고 했어. 브래드 피트는 갈비를 먹고 극찬했다고도 하고 말이야.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네, 그래도 결국엔 지나가는 유행 아닐까요? 그런데 존이 보여준 다음 자료를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틱톡에서 한식 관련 해시태그 조회수가 10억 뷰를 넘었다는 거였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김치, 불고기, 비빔밥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존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롯데리아가 미국에 첫 매장을 낸다는 소식이야. 캘리포니아 플러턴의 말이지. 롯데리아요? 그게 뭔가요? 한국의 버거 체인점이야. 불고기 버거, 새우버거 이런 걸로 유명하다고 해. 근데 그들이 맥도날드와 치킨필레 바로 옆에 매장을 낸다는 거야. 패스트푸드의 본고장에서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뜻이지. 그제서야 저도 이게 단순한 트렌드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한식이 할리우드 셀럽들의 일시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정말로 미국 음식 문화에 파고들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펠트로는 이미 10년 전부터 한식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말했습니다. 2018년에도 김치전 사진을 올렸고 코로나 때는 김치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대요. 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거야.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증거지. 그리고 지금 Z세대와 밀레니얼들 사이에서 한식이 얼마나 인기인지 알아? 건강식이면서 동시에 힙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 되고 있어. 저는 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친 게 있었나 싶었어요. 한식이 단순히 매운맛으로 자극을 주는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좋아요,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식 리뷰는 아닐 거예요. 이 현상 뒤에 있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고 싶어요. 존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거야, 사라. 음식이 어떻게 문화가 되는지,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떻게 사람들의 정체성과 연결되는지 파헤쳐봐. 그렇게 저의 한식 열풍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다른 트렌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시작점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캘리포니아 플러턴의 롯데리아 매장 앞에서 3시간 넘게 줄을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그냥 음식 소개가 아닌 하나의 문화현상을 분석하는 심층 리포트가 되어야 한다고요. 귀네스 펠트로의 인스타그램 영상이 430만 뷰를 기록한 이유, 그리고 왜 미국인들이 김치와 불고기에 열광하는지 그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식 열풍 취재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롯데리아 미국 첫 번째 매장이 캘리포니아 플러턴에서 문을 연다는 소식이었어요. 8월 11일 아침 저는 오전 8시에 플러턴으로 향했습니다. 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소프트 오프닝을 한다고 했거든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오렌지소프 애비뉴 150번지 예전 KFC가 있던 자리였는데 그 앞부터 시작된 줄이 주차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햄버거 매장 줄이 맞나요? 저 옆에 선 한 여성분에게 물어봤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정말 롯데리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녀는 정하윤 씨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민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한국에서 먹던 새우버거를 다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새벽부터 왔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줄에 선 사람들을 보니 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젊은 Z세대들은 틱톡으로 실시간 영상을 올리고 있었고 중년 부부들은 K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햄버거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줄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롯데리아 직원들이 나와서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큰 우산과 물병을 나누어 주더군요. 이건 정말 특별한 서비스네요. 제가 우산을 받으며 직원에게 말했어요. 손님들이 오래 기다려주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객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을 때 저는 마침내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기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매장 내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벽면에는 오리지널 K버거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한글로 쓰인 롯데리아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뉴판에는 KBBQ, K-스윗 앤 스파이시 같은 표현들이 적혀 있어서 한식에서 유래한 요리임을 강조하고 있었죠. 직원들이 안녕하세요 라며 한국말로 인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완전히 미국화하지 않고 한국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뭘 주문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이곳의 대표 메뉴들을 모두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버거, 새우버거, 전주 비빔라이스 버거, 그리고 양념감자와 컵빙수까지요. 주문을 하고 또 45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탐 회사에서 40분을 운전해서 왔다는 제이미 스웬슨 씨는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직접 와봤다며 특히 K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서 맛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어요. 한편으로는 약간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말 3시간 이상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 주문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먼저 불고기 버거를 먹어봤는데 미국 버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간장 베이스 소스가 입안 가득 퍼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풍미를 선사했습니다. 새우버거는 더욱 특별했어요. 바삭한 튀김 옷 속에서 탱글한 새우 패티의 식감이 느껴졌는데 이건 정말 미국 패스트푸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조합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유튜버가 딤섬의 새우 패티 같다며 극찬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가장 독특했던 건 전주 비빔라이스 버거였어요. 이게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매운 것 같다는 다른 손님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매콤한 맛이 강했는데 현재 미국 버거 시장에는 정말 매운 버거가 거의 없거든요. 양념 감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치즈 맛과 어니언 맛 두 종류였는데 치즈는 냄새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맛있었고 어니언은 사워크림 어니언이 아닌 달콤한 양파 맛이었어요.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어요. 파이브가이즈나 쉐이크쉑과 비교하면 경쟁력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향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맛에서 차별화가 있었고 미국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풍미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매장을 나서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줄이 거의 1마일 정도 늘어서 있었어요. 차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군인 일행이 대기줄에 서 있는 걸 봤는데 매장 매니저가 직접 나와서 그들을 프리패스로 안내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면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경험한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끄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롯데리아가 맥도날드와 치킨필레 바로 옆에 매장을 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의 본고장에서 정면 승부를 걸겠다는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편집장 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존 정말 대단한 걸 봤어요. 이건 그냥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3시간 넘게 기다리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새로운 문화 체험의 일부가 되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오늘의 경험이 제 기사의 핵심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식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정체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롯데리아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만난 건 UCLA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23살 에밀리 존슨이었어요. 처음 한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BTS요. 에밀리가 주저없이 답했어요. 2년 전쯤 친구가 다이너마이트를 들려줬는데 그때부터 K-팝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에밀리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K-팝에서 시작해서 K-드라마로 그리고 한식으로 이어진 여정이었어요. 지민 오빠가 동대문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는 사진을 봤을 때 정말 궁금했어요. 그 빨간 음식이 뭔지 알고 싶어서 온라인에서 떡볶이 레시피를 찾아봤죠. 제가 놀란 건 에밀리 같은 지세대들이 한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연결되는 문화적 경험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한식당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게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진짜 한류 라이프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문화적 동조였습니다. 음식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에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건 웨스트우드에서 유기농 식품점을 운영하는 40대 밀레니얼 제시카 리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식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한식은 건강식이에요. 제시카가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장 건강에 좋고 한식은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보다 찌거나 데치는 조리법이 많잖아요. 제시카의 매장에는 다양한 한식 재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 심지어 김치 시즈닝까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김치 시즈닝이었는데 이건 한국에서는 오히려 생소한 제품이었어요. 미국인들은 간편함을 좋아해요. 김치의 맛은 좋아하지만 매번 김치를 사 먹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분말 형태로 만든 김치 시즈닝 인기예요. 샐러드나 치킨, 타코에 뿌려 먹을 수 있거든요. 이는 한식이 미국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전통 그대로가 아니라 현지 문화와 융합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제시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어요. 그때 김치가 발효식품으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콤부차, 요거트와 함께 발효식품 3대장으로 떠올랐거든요. 실제로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식습관은 크게 변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재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요. 특히 Z세대의 53%가 집에서 더 많이 요리할 계획이라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참기름과 들기름도 인기예요. 제시카가 덧붙였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착한 기름이라고 알려지면서 올리브오일 대신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요.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한식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K컬처 파워, 둘째는 건강식 이미지, 셋째는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USC에서 마케팅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마이클 로드리게스였습니다. 그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으로 또 다른 각도에서 한식 열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게는 한식이 새로운 모험이에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멕시코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의 스펙트럼이거든요. 특히 발효된 맛, 감칠맛 같은 건 정말 신선했어요. 마이클은 소셜미디어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틱톡에서 한식 콘텐츠를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누군가 김치찌개 끓이는 영상을 올리면 댓글에서 다들 레시피를 물어보고 실제로 따라 만들어서 또 영상으로 올리고요. 실제로 Z세대의 70% 이상이 소셜미디어에서 식품 관련 콘텐츠를 찾는 것을 좋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소셜미디어는 가장 강력한 미디어이자 소비 채널이 되었고 한식 열풍의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큰 영향을 미쳤죠.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들이 떡볶이나 치킨을 먹는 장면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먹어보고 싶어지죠.
이는 미디어 콘텐츠가 음식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K-드라마 속 먹방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한식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건 UCLA 사회학과 김수영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이 현상을 학술적 관점에서 분석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적 전이 현상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그 문화를 체험하려는 욕구를 보이는 거죠. 김 교수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과거 일본 문화가 미국에 전파될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했어요. 일본 음식은 주로 고급 문화, 정교함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반면 한식은 더 일상적이고 친근한 문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젊은 층에게 어필하면서 한식도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갖게 되었거든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세대별 차이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Z세대에게는 문화적 정체성의 표현 수단이고 밀레니얼에게는 건강하고 윤리적인 소비의 상징이에요. 각 세대가 서로 다른 이유로 한식에 접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또한 한식의 미래에 대해서도 전망해 주었어요. 지금의 열풍이 지속되려면 현지화가 중요해요. 미국인들의 입맛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진화해야 하죠.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은 유지해야 하고요.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인터뷰를 통해 저는 한식 열풍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문화적 코드의 변화,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소셜미디어 문화의 확산, 그리고 글로벌화된 젊은 세대의 새로운 정체성 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식이 다양한 세대와 인종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어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Z세대에게는 K컬처의 일부로, 밀레니얼에게는 건강식으로, 히스패닉계에게는 새로운 맛의 모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리아 매장에서 목격한 3시간 대기줄,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학술적 분석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한식은 이제 미국 음식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문화적 흐름이었어요. 롯데리아 플러턴 매장을 재방문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UCLA 비즈니스 스쿨의 마크 해리슨 교수였어요.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도달했어요. 요즘 미국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에서도 건강함을 추구해요. 칼로리, 염분, 식재료를 꼼꼼히 살피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고기 버거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해리슨 교수는 또한 아침 시장의 변화도 지적했어요. 지난 5년간 아침 식사 방문은 7.7% 증가한 반면 점심과 저녁 방문은 1% 감소했어요. 패스트푸드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침 시장에 주목하는 이유죠. 그런 상황에서 롯데리아 같은 신규 브랜드가 성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해리슨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불리하죠. 하지만 2가지 요인이 롯데리아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첫째는 차별화된 맛이고 둘째는 K컬처의 힘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15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 리사 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업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브랜드 충성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리사는 지역별 선호도 차이도 흥미롭게 설명해 주었어요. 인앤아웃은 서부 7개 주에서만 영업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맥도날드와 맞먹는 인기를 누려요. 신선한 재료를 강조하는 브랜드 컨셉이 캘리포니아 문화와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롯데리아가 플러턴을 첫 진출지로 선택한 이유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음식, 문화의 개방적인 캘리포니아의 특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었던 거죠. 롯데리아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리사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첫째,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둘째,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맛 경험에 개방적이에요.
셋째,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기존 패스트푸드와 차별화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플러턴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 마이클 로드리게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롯데리아가 매장을 연 위치의 전략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오렌지소프 애비뉴는 정말 황금 입지예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코스트코, 타깃, 홀푸드 같은 대형 매장들이 모여 있고 맥도날드, 인앤아웃, 치킨필레가 모두 반경 1마일 이내에 있어요. 임대료가 비싸서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그는 롯데리아의 위치 선택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강조했어요. 예전 KFC 자리를 선택한 것도 전략적이에요. 이미 패스트푸드 매장으로 인식된 공간이라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년 장기 계약을 했다는 건 장기적인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인터뷰를 통해 저는 롯데리아가 얼마나 치밀한 계산하에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마주한 도전의 크기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미국 패스트푸드 시장은 이미 성숙한 시장이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압도적인 점유율, 지역별로 확고한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치열한 가격 경쟁까지. 새로운 브랜드가 뛰어들기엔 결코 만만하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변화의 조짐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다양성에 대한 수요, 새로운 맛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 이런 변화들이 롯데리아 같은 새로운 브랜드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롯데리아의 미국 진출은 단순한 해외 확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식이 글로벌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한식은 이제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주류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새로운 음식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실험을 저는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한식 열풍의 실체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야말로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먼저 만난 건 UCLA 통계학과 대학원생이자 시장조사 전문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데이비드 김이었어요. 그는 최근 발표된 한식 관련 통계들을 정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에요. 데이비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서카나라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세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2023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한식당 수가 10%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18년 이후 450개의 신규 한식당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체 외식업계에서 연간 10% 성장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특히 포화된 시장에서 말이죠. 그는 더 자세한 분석을 보여주었어요. 신규 한식당의 36%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지만 나머지 64%는 중소도시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한식이 더 이상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데이비드가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놀라운 건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의 성장세였어요. 미국 내 7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프랜차이즈 체인은 총 405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작년 대비 22% 성장했고 2019년 이후 매장 수가 2배로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는 더 극적이에요. 데이비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식 핫도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5개 체인은 미국 내 242개의 매장을 두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수치예요. 이 체인들은 6년 전에는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저는 음식 산업 분석가인 제니퍼 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개별 음식 카테고리의 성장률에 대해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어요. 라면이 가장 극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한 주요 브랜드는 2022년 소매라면 판매의 1% 미만에서 2024년 4%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어요. 라면의 성장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옐프에 따르면 미국 내 라면 수요는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193% 증가했어요. 뉴욕에서는 2012년 이후 라면의 수요가 250% 이상 증가했고 휴스턴과 댈러스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농심이 대표적인 사례죠.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팬데믹 이후 한국 라면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미국 내 두 번째 공장을 열었어요. 첫 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24%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고 2023년 미국에서 신라면 판매는 전년 대비 19% 증가해 총 매출이 5억 3,800만 달러에 달했죠. 김치의 성장률도 놀라웠어요. 김치의 경우 미국에서 작년 대비 80% 증가하여 미국 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채소 카테고리의 음식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냉동 김밥의 성공 스토리도 인상적이었어요.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하는 냉동 김밥은 전국 42개 주 560여 개 지점마다 물량이 한 달도 채 안 돼 동났고 김밥 수백만 줄 분량의 250톤 규모의 초도 물량이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저는 한식 열풍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현상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만난 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원 박미영 박사였습니다. 한식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한식은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건강한 이미지이며 최근에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인식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현지화에 대한 선호도였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한식보다 현지화된 한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84.3%에 달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롯데리아 같은 브랜드에게는 좋은 신호예요. 박 박사가 분석했습니다. 현지 입맛에 맞춘 메뉴 개발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인기 메뉴 순위도 흥미로웠어요.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으로 자주 먹는 한식 메뉴를 살펴본 결과 한국식 치킨이 30%로 가장 높았고 김치가 27.7%, 비빔밥이 27.2%, 떡볶이가 18%, 김밥이 15.5% 순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뉴욕의 한식당 현황을 조사한 푸드 저널리스트 앤드류 심을 만났습니다. 뉴욕의 변화가 가장 극적이에요.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파인다이닝부터 캐주얼 다이닝까지 모든 범위에서 한식당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어요. 뉴욕에서는 미쉐린 별 2개를 받은 아토믹스부터 록펠러 센터에 위치한 나로, 그리고 지금 가장 화제를 모으고 있는 동남사거리. 원조 기사식당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한식당이 성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기사식당의 성공이 인상적이에요. 앤드류가 덧붙였습니다. 손님의 70% 이상이 뉴욕 현지인이나 관광객이고 모든 메뉴는 한글이며 문에도 풀이 아니라 단기시오가 쓰여 있어요. 현지화하지 않고도 한식 그대로를 구현한다는 점이 매력인 거죠.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식 열풍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구조적 변화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식은 분명히 미국에서 새로운 음식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미국인들이 한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변화였습니다. 통계 데이터를 분석한 후 저는 한식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더 깊이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먼저 만난 건 LA의 유명한 한식 퓨전 푸드트럭 코기 BBQ의 창립자 로이 최였습니다.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15년 전부터 멕시칸 한식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어요. 저는 한식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미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로이가 웨스트우드의 자신의 본점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칸 타코라는 미국인들에게 익숙한 형태의 김치와 불고기를 넣기 시작했죠. 그의 대표 메뉴인 김치 퀘사디아와 불고기 타코는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면서도 멕시칸 음식의 형태를 빌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이 더 반대했어요. 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통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죠. 그의 푸드트럭은 이제 고정 매장으로 발전했고 메뉴에 없는 김치 햄갈비 시저소스 치즈 멜트가 단골들만 아는 히든 메뉴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균형이에요. 로이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 이 균형점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다음으로 저는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 반벤의 총괄 매니저 김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한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우리의 현지화 전략은 서비스와 메뉴 구성에 중점을 뒀어요. 김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강한 향의 식재료는 지양하고 한 상의 차려내는 전통 방식 대신 전체 메인 요리로 메뉴를 구분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현지인 종업원들도 채용하지만 반드시 한국어 메뉴 교육을 받게 하고 메뉴 시험을 통과해야만 서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식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미국 다이닝 문화에 맞춰야 했어요. 김 매니저가 덧붙였습니다. 고객의 95%가 현지인인데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면서도 진정한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죠. 그 다음 만난 건 시애틀의 메리네이션 모바일 푸드트럭 운영자 에릭 박이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멕시칸 한식 퓨전과는 달리 하와이 한식 퓨전이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어요. 시애틀에는 하와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에릭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포케볼에 김치와 불고기를 넣은 메뉴를 개발했더니 대박이 났어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지화였죠. 그의 메뉴는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김치 퀘사디아와 김치 감자튀김 같은 기본 퓨전 메뉴 외에도 하와이식 플레이트, 런치에 갈비와 볶음밥을 조합한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현지화는 단순히 맛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에릭이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LA에서는 또 다른 성공 사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미국 법인에서 일하는 마케팅 디렉터 제니퍼 류였어요.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는 철저한 현지화 때문이에요.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소비자 입맛에 맞춘 만두를 개발했어요. 미국에서는 치킨 앤 베지터블 만두가 가장 인기가 많고 유럽에서는 비건 만두가 잘 나가죠. 흥미로운 건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CJ제일제당의 사례를 교재로 채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 식품기업으로는 최초였다고 합니다. 하버드 교재에서 강조한 건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제니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식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국가별 소비자 입맛에 맞춘 전략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죠. CJ제일제당의 전략은 단순히 제품만 현지화한 게 아니었어요. K-CON 같은 문화축제, PGA 투어 THE, CJ, CUP, NBA, LA 레이커스와의 파트너십 등 문화 마케팅을 통해 젊은 층을 끌어들인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서는 벨리큐라는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빌 김을 만났습니다. 그는 시카고 레스토랑 위크에 참가해서 퓨전 한식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어요. 18살부터 한식과 미국 요리법을 융합시켜보자는 생각으로 요리사가 되었어요. 빌이 말했습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를 사용하되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의 성공은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20여 년의 요리 인생을 거쳐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할 만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태국 요리에 비해 한식은 늦게 등장했지만 새로운 요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빌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젊은 셰프들이 한식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뉴욕의 채식 전문 한식당 한가위도 독특한 현지화 사례였어요. 매니저 박현정 씨는 고객의 95%가 현지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절에 온 것 같은 한국적인 분위기와 서비스로 독특한 문화 체험을 제공해요. 박 매니저가 설명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좌식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미국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한가위는 뉴욕타임스와 자가 서베이에서 최고의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현지화돼 한국적 정체성은 더욱 강조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현지화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깊이 이해하고 한식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별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푸드트럭들은 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SNS를 적극 활용하고 과감한 퓨전을 시도했어요. 반면 파인다이닝들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으로 전통의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서비스와 메뉴 구성을 현지화했습니다. 지역별 특성도 중요했어요. LA의 멕시칸 퓨전, 시애틀의 하와이 퓨전, 뉴욕의 파인다이닝 등 각 지역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현지화 전략이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지화는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 간 소통의 예술이었습니다. 한식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섬세한 현지화 덕분이었어요.
김치 타코, 불고기 퀘사디아, 비건 만두, 좌식 다이닝까지. 각각은 모두 한국과 미국 문화의 창의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공 사례들이 롯데리아의 미국 진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미국인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현지화의 마법이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인터뷰 차례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인터뷰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식에 대해 무슨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저 매니저가 시킨 대로 맛있다, 건강하다 정도의 뻔한 멘트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아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사람들은 제가 트렌드를 따라 한식을 시도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한식을 사랑해왔어요. 귀네스 펠트로를 만난 웨스트 할리우드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그녀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진지했고 한식에 대한 지식도 놀라울 정도로 깊었어요. 제 딸 애플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죠. 처음엔 단순히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저 자신이 완전히 빠져있더라고요. 그녀가 430만 뷰를 기록한 김치찌개 영상에 대해서도. 사실 그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1년 넘게 김치찌개를 만들어 왔어요. 제 개인 요리사에게 한식을 배우고 직접 한국까지 가서 전통 요리법을 익혔죠. 한식의 철학이 제 라이프 스타일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자연스러운 재료, 균형 잡힌 영양,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라는 개념이요. 인터뷰 후 그녀에게 한식은 하나의 철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만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줬는데 환경운동가인 그가 한식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비빔밥은 정말 완벽한 음식이에요. 영양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말이죠. 그는 한식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2019년에 기후변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지속가능한 식단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채식 위주, 소량의 육류 식문화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알게 됐어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편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엠마 스톤과의 인터뷰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한식 입문 과정이 나와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죠. 한국식 치킨을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바삭함의 차원이 달랐어요. 코리아타운의 치킨 전문점에서 그녀와 대화하면서 나는 며칠 전 내가 처음 한국식 치킨을 먹었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 나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친구들을 데려와서 자랑하는 게 제 취미 중 하나예요. 처음엔 다들 의심스러워하지만 한번 맛보면 모두 팬이 돼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웃음이 나왔는어요. 나도 모르게 최근 들어 친구들에게 한식당을 추천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브래드 피트와의 인터뷰는 그의 집에서 이뤄졌는데 그의 주방에는 한국식 갈비를 굽기 위한 특별한 그릴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갈비는 단순한 고기 요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그가 갈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진지함은 마치 영화에 대해 말할 때와 같았다. 서양 요리는 대부분 빠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왔어요. 하지만 갈비를 만들 때는 시간을 들여야 해요. 하루 종일 재워두고 천천히 구워내고 그 과정 자체가 명상 같아요. 이 말을 들으며 나는 문득 지난주 내가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느꼈던 묘한 평온감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냥 우연히 그런 기분이 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 취재를 통해 나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좋은 기사는 팩트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 뒤에 숨겨진 진정성과 감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 할리우드 스타들의 한식 사랑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고 그 현상 속에는 사람들의 진짜 갈망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음식을 통한 소통, 문화를 통한 이해, 그리고 진정성을 통한 연결. 이것이 바로 한식이 할리우드를 사로잡은 진짜 이유였고 나 역시 그 사로잡힌 사람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죠. 지금 내 책상을 보면 웃음이 나온답니다. 한국어 회화책이 놓여있고 점심으로 가져온 김밥이 있고 컵홀더에는 IKIMCHI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처음 김치찌개를 끓여본 날을 잊을 수 없어요. 레시피를 보면서 조심조심 만들었는데 끓어오르는 냄새가 정말 신기했고 김치가 익으면서 나는 달콤한 향, 두부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리하는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는데 브래드 피트가 명상 같다고 했던 말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나는 점점 더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고 자책했지만 편집장 마이클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줬어요. 사라,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찾던 스토리야. 내 변화 자체가 이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기사를 완성하고 편집장에게 제출했을 때 그는 한참 읽더니 이렇게 말했죠. 사라, 이거 퓰리처상 후보로 올려볼까 생각 중이야.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현상을 이렇게 잘 엮은 기사는 드물거든. 퓰리처상?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제안이 뒤따랐다. 그리고 혹시 한국 특파원에 관심 있어? 본사에서 아시아 지부 확장을 계획 중인데 내가 적임자인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한참 생각했어요. 한국 특파원? 6개월 전에 나라면 절대 고려하지 않았을 제안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어요. 더 깊이 알고 싶었거든요. 한식이 어디서 왔는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경험한 이 감정들의 뿌리가 무엇인지.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혼자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답은 의외로 명확했어요. 그렇다. 결정을 내리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당황하셨죠. 갑자기 한국이 뭐야? 너 한국어도 못하잖아.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엄마.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지만 결국 내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라고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내 결정을 발표했을 때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베테랑 기자 데이브의 말이었어요. 좋은 기자는 안전지대를 벗어날 줄 아는 사람이야. 사라, 넌 지금 가장 기자다운 선택을 하고 있어. 지금 나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고 몇 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한답니다. 가방 속에는 한국어 회화책과 젓가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6개월간 내가 경험한 모든 감정과 깨달음이 들어있죠.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에게도 인생을 바꿔준 음식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